안녕하세요. 영어교육 정주영입니다. AMLT 1단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파트 1에 속해 있습니다. 파트 1은 20세기 언어교육의 트렌드에 대해서 다룹니다. 챕터 1은 언어교육에 대한 역사를 짧게 다룹니다. 언어교육이 20세기 정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원리와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배경으로는 이제 언어교육에 대한 방법이 메서드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문법에 집중할 건지, 독해 또는 말하기 등등 어디에 초점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방법론 또한 달라졌습니다. 초창기에 이 제2외 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라틴어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 라틴어가 일상생활에 쓰이다가 이제 사화가 된 다음에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라틴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법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으니까요. rote learning, 규칙,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원리들을 파악하면서 라틴어 문법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어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오면서 그 언어들도 배우려면 라틴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게 좋겠다 해서 말하기는 자제하고 19세기 정도까지 많은 언어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라틴어를 배웠던 그 방법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밑에 있는 문장들을 어떻게 하면 번역하고 어떻게 하면 또 올바르게 문법적으로 그 언어로 바꿀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Grammar Translation Method입니다. 어떤 목표가 여기 제가 이제 썼는데 문학 작품이나 일반 작품을 읽을 때 지적인 그런 호기심을 충족해주고 많은 훈련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법으로 또 구문 독해 같은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에 집중하고 단어를 배우는 것은 독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장 단위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번역할 수 있는지가 집중 코스였습니다. 문법 자체가 연역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문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법을 적용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모국어는 이제 도구였고 그 라틴어 문법을 가르치는 데의 한 도구였고 1840년도에서 1940년도까지 GTM이 이제 아주 잘 사용됐는데 경험 자체는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지루했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준비할 필요성이 그 수업 해야 되는 그 필요하는 시간이 좀 적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래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기에 대한 역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GTM이 잘 쓰였습니다. 문학작품 또는 여러 가지 글들을 독해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끼리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여기 마셀, 프렌더가스트, 퀸 등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습득하는 그런 방법들을 본따면서 이제 모델들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이 연구들이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어서는 SLT와 TPR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폼 무브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1886년도에 IPA가 설립이 되고 이 IPA의 목적은 말하는 것, 또 이제 음성학, 또 문론 그런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발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타겟 랑귀지에 대한 조사를 또 연구를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게 됩니다. 헨리 스위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점을 줘야 되고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까지 그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고 무엇을 가르칠 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그런 교과 과정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중시했습니다. 이 리포머들은 문법 자체보다는 말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 그리고 선생님들 교사 연수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교육도 하고 문법 자체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거나 이런 방식들이 사용됐습니다. 번역 자체를 위한 것보다는 말하기에 조금씩 집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에는 이제 내추럴 메서드를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시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할 수 있을지, 또 훈련을 시킬 수 있을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것이 디렉트 메서드입니다. 디렉트 메서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딱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타깃 랑귀지로 그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단어, 문법을 또는 문장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발화, 또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고 말로 했기 때문에 시범을 보이거나 활동 그리고 또 동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면서 배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법과 발음은 정확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이 모두 다 영어 말하기를 또 외국어 말하기를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교육에서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프라이빗 스쿨에는 적용했지만 퍼블릭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pplied Linguistics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아직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서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또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가르칠 때 또는 이 학급에서 선생님과 학생과 이 교과 과정이 균형을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알려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했을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요소들은 언어 교육의 그 목표가 뭐냐, 그 수업의 그 과정에, 그리고 언어의 역할이 뭐냐, 언어의 본질이 뭐냐, 뭐 머리에 있다든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인풋을 해야만 나온다든가 언어의 컨텐츠는 어떤 것이냐, 일상생활인지 학문적인 건지 또는 그 중간인 건지를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의 동기 부여를 일으키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교과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어떤 원리들을 적용해야 될지 등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또는 외국어를 배울 때 모국어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 파악하고 연구하게 되고 과정 전체는 어떻게 수립하고 짜야 될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 뭐 도구나 또 자료들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메서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language teaching approaches and methods 그래서 접근법 그리고 어떤 론 해서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수학습법이 딱 정립이 된 하나의 어프로치나 메서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분류하고 또 나누고 또는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Audiolingual, Situational, Silent Way, TPR 등이 나오고 90년도부터 CBI, TBLT, 또 과업 중심으로 또 Cooperative, 또 Whole Language, 또 Multiple Intelligences 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준비 자체가 왜 필요하냐? 이 언어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법 자체가 발달을 하게 되고 상황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또 학생에 맞게 필요한 그런 연구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어떤 표 또는 정리된 개념들이 이제 정립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 메서드에 대한 것을 체계화하면서 어떤 메서드가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